한국 진돗개요? 한국 진돗개는 야생적이고 주인도 못 알아보는 충성심 없는 그저 그런 게 아닌가요? 여기 한국 진돗개가 야생적이고 충성심도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한 캐나다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일을 겪고 나서 한국 진돗개에 대해 평가한 것을 자신이 잘못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국 진돗개는 정말 위대한 견종이라고 반성을 하고 있답니다. 대체 이 캐나다 남성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랜든 맥컬럼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최대의 실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한국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야기죠. 35살이었던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고 10대들에게 대수학을 설명할 수 있어서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예쁜 정원이 딸린 집도 있었고요. 모든 걸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걸 좋아했어요. 세상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답니다. 9월의 그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는데 큰 이삿짐 트럭의 요란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노란 트럭이 길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물 뿌리개를 멈추고 바라보니 제 옆집 빈집 앞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웃 없이 지내는 게 좋았거든요. 조용한 게 좋았죠. 이제 바로 옆에 누군가 살게 되면 소음과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오는 온갖 문제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 뒷문이 열리더니 긴 검은 머리의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통통 튀는 따은 머리에 어린 소녀가 뒤따랐죠. 그리고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개였어요. 쫑긋 선 뾰족한 귀와 물음표처럼 등 위로 말린 꼬리를 가진 크고 털복숭이 개였죠. 정확히 어떤 개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국 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개들을 캐나다로 데려오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개에 대해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동물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개들은 야생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겼죠. 캐나다 개들과는 나쁜 방식으로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편견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 단어조차 몰랐어요. 그냥 제 생각이 사실이라고 여겼답니다. 그 개는 대부분 하얀색이었는데 귀와 등에 연한 갈색 무늬가 있었어요. 털이 두텁고 부드러워 보였죠. 마치 푹신한 구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예측할 수 없어 보였거든요. 어린 소녀가 앞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웃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개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도 방해하지 않고 가까이 있었죠. 소녀가 어지러워서 풀밭에 넘어져 깔깔거릴 때 개는 옆에 앉아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깊게 찌푸렸어요. 여자는 이삿짐꾼들에게 지시하며 상자와 가구를 어디에 둘지 알려주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린 소녀는 계속 놀았고 개는 어둡고 지적인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여자는 그레이스 박이었고 어린 소녀는 루나였어요. 그리고 개의 이름을 듣고는 눈을 굴렸죠. 스타였거든요. 매일 아침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레이스가 신문을 가지러 나오면 스타가 따라갔어요. 루나가 등교 전에 마당에서 뛰어놀면 스타도 함께 뛰었죠. 루나가 스쿨버스를 기다릴 때면 스타는 바로 옆에 앉아서 노란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그레이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개가 사슬에 묶이지 않고 마당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싫었죠. 그렇게 크고 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개가 제 조용하고 좋은 캐나다 집 바로 옆에서 사는 게 싫었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건 다른 이웃들이 그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길 건너편 존슨 할머니는 쿠키를 가져다 주셨고요. 피터슨 아저씨는 무거운 소파 옮기는 걸 도와줬죠.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집안에 머물며 커튼 사이로 지켜보면서 짜증나고 걱정스러워했죠. 그 한국 개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어요. 밤새 짖거나 제 정원에 구멍을 파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틀렸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 최대의 교훈을 배우게 될 참이었지만 먼저 끔찍한 실수들을 저질러야 했답니다.
그 한국인 가족은 충분히 좋은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죠. 거리를 두고 문제의 징후를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곧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진짜 문제가 50년 만에 최악의 눈보라와 함께 올 것이고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그 한국계가 제가 본 최고의 영웅이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매일 한국인 이웃들을 지켜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들을 찾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스타는 루나를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짖지도 않았죠. 누구에게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루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꼬리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계에 대해 좀 더 좋게 생각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스타가 그냥 착한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만간 진짜 한국계 본성이 드러나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여겼죠. 편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보게 만들고 눈앞에 좋은 것들은 무시하게 만들죠. 그해 겨울이 일찍 왔어요. 12월에 벌써 땅에 눈이 60cm나 쌓였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따뜻한 집안에서 벽난로 옆에 앉아 수학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겨울과도 달랐답니다. 텔레비전 일기예보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무서운 지도를 보여줬죠. 소용돌이치는 하얀 구름들이 우리 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기상캐스터들도 화면을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폭풍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극지 소용돌이 블리자드라고 불렀죠. 그런 단어들을 함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기상캐스터들은 5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 조건, 비상 준비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마트에 가서 여분의 음식과 건전지, 양초를 샀습니다. 마트는 걱정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장바구니에 빵과 우유, 캔 수프를 가득 담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폭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피터슨 할아버지는 온타리오에서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일기예보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발전기를 점검해서 정전이 되어도 작동하는지 확인했죠. 창고에서 여분의 장작을 가져와 벽난로 옆에 쌓아뒀어요. 파이프가 얼 경우를 대비해 모든 냄비와 양동이의 물을 받아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창문으로 그레이스와 루나의 집을 내다봤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는데 역시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레이스는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아마 병원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루나는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스타는 의자 옆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서 폭풍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집스러운 편견이 저를 막았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악천후를 다룰 줄 알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석 달 동안 이웃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 루나가 스타와 함께 눈 속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순수해 보이는지 알 수 있었죠. 그냥 자신에게를 사랑하고 그레이스가 병원에서 늦게 일할 때 엄마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8살 아이였어요. 폭풍이 오기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옆집에 있는 그레이스와 루나, 스타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레이스는 병원에서 일하니까 폭풍 중에도 다친 사람들을 도우러 출근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럼 루나는 스타만이 지켜주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지는 거였죠. 처음으로 스타가 사실은 위험한 한국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개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몇 달 전에 한국계에 대해 마음을 정했는데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일기예보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경보를 읽었어요. 폭풍은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을 몰고 올 거였어요.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죠. 블리자드 중에 밖에 있게 되면 10분도 안 되어 얼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무섭고 외롭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벌써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죠. 내일 밤이 되면 한국 사람들과 한국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평생 보게 될 가장 놀라운 용기와 사랑의 행동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답니다. 블리자드가 우리 마을을 덮쳤어요.
마치 얼음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분노한 괴물 같았죠. 평생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날 아침 완전한 정막 속에서 깨어났어요. 이상했죠. 알람 시계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밤사이 정전이 된 거였어요. 집은 춥고 어두웠고 밖을 내다보니 소용돌이치는 하얀 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컸어요. 마치 화물열차가 집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죠.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창문들을 흔들어댔어요.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았답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발전기를 켜자 전등이 다시 들어왔어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다시 밖을 보니 걱정으로 속이 메스꺼워졌죠. 눈이 평범하게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옆으로 날아다니면서 수천 개의 작은 하얀 총알처럼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앞문에서 겨우 6m 떨어진 우편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의 그레이스와 루나, 스타가 생각났습니다. 그레이스의 차가 진입로에 없었어요. 폭풍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으로 출근한 거였죠. 그럼 루나는 스타와 단둘이 집에 남겨진 거예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이웃들에 대해 의심이 아닌 걱정을 했어요. 루나는 고작 8살이었거든요. 아마 어둠 속 집에서 무섭고 추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집도 정전이 됐다면 어떡하죠? 제 집처럼 발전기가 없다면요?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했어요. 스타가 루나를 돌봐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러고 나서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스타를 믿지 않았잖아요. 한국 개였으니까요. 한국 개들은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제 믿음이 바보 같고 못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소녀가 옆집에서 무서워하며 혼자 있는데 저는 그 가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따뜻한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폭풍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창문 밖에는 하얀색밖에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집 전체가 흔들리고 삐걱거렸어요. 평생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광경을 봤어요. 부엌 창문에서 쌍안경으로 그레이스와 루나의 집이 괜찮은지 보려고 했어요. 눈이 너무 심하게 날려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몇 초 동안만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 순간 밖에 하얀 혼돈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형체 2개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작고 어두운 형체였어요. 아이 정도 크기였죠. 다른 하나는 더 크고 밝은 색이었어요. 큰 개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블리자드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머리가 몇 초 동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끔찍한 진실이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와 닿았죠. 루나와 스타가 폭풍 속에 나와 있었어요. 몇 분 만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날씨에 길을 잃었답니다. 쌍안경을 떨어뜨리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가장 두꺼운 겨울 코트와 가장 따뜻한 부츠를 최대한 빨리 신었죠. 옷장에서 손전등과 밧줄을 챙겼어요. 엄청나게 위험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폭풍이 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저를 때렸고 추위가 날카로운 이빨처럼 얼굴을 물어뜯었죠. 한 걸음만 밖에 나갔는데 끔찍한 진실을 즉시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울부짖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눈이 너무 두꺼워서 제 발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나가면 저도 길을 잃게 되고 그럼 아무도 루나와 스타를 도울 수 없게 되는 거였답니다. 문을 닫고 안에 있어야 했어요. 평생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죠. 겁쟁이 같은 기분이었지만 제가 길을 잃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창문 옆에 서서 어떻게든 루나와 스타가 밤을 버텨내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후 처음으로 한국계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틀렸기를 바라게 됐어요. 스타가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똑똑하기를 바랐어요.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루나를 지켜주기를 바랐답니다. 그 순간 치명적인 블리자드 밖에서 스타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치명적인 블리자드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루나와 스타 생각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어린 소녀의 무서워하는 얼굴이 떠올랐고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했답니다. 폭풍이 마침내 해가 뜨기 직전에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하얀 혼돈 대신 실제 형체들이 보였죠.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기를 잡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대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큰 주황색 제설차가 우리 동네 깊은 눈더미를 뚫고 오고 있었어요. 뒤로는 구급차와 구조 장비로 가득한 또 다른 트럭이 따라왔죠. 그레이스의 차가 구조 차량들 뒤에 멈춰 섰을 때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그녀가 뛰어내려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창문에서도 울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루나와 스타가 실종된 걸 막 발견한 거였어요. 오랫동안 이웃들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웠지만 밖에 나가서 도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겨울 장비를 챙겨 입고 깊은 눈을 헤치며 그레이스의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레이스가 구조대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에 덩치 큰 남자였는데 여러 번 사람을 구해본 것 같아 보였죠. 그레이스는 울면서 떨며 루나와 스타를 마지막으로 본 때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구조대장이 제가 오는 걸 보고 뭘 본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도울 기회였죠. 폭풍 속에서 본 두 개의 형체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무서워하는 아이가 숨으려고 할 만한 모든 장소들도 알려줬습니다. 구조대가 팀을 나누어 즉시 수색을 시작했어요. 한 팀을 따라 우리 집들 뒤편 숲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너무 깊어서 설피를 신어야 했고 눈더미를 헤치며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수색했어요. 루나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들리는 건 차가운 공기에 메아리치는 우리 목소리뿐이었죠. 모든 나무 뒤와 눈더미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구조대원들 중 몇 명이 걱정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포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끔찍한 밤 동안 제 안에서 뭔가 변했거든요. 더 이상 한국 개나 한국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녀와 그녀를 지키려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내 숲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모두에게 빨리 오라고 부르고 있었죠. 우리 모두 그의 목소리를 향해 달렸어요. 최대한 빨리 눈 속을 비틀거리며 달렸답니다. 큰 소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스타가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죠. 두꺼운 털이 단단히 얼어서 몸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 그의 따뜻한 몸으로 보호받으며 루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동시에 가슴 아픈 광경은 처음 봤어요. 스타는 자신의 몸을 담요 삼아 루나가 올해 가장 추운 밤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어두운 눈은 겨우 떠져 있었지만 여전히 루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의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답니다. 루나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입술이 파랗게 됐지만 살아있었죠. 구조대원들은 스타의 체온이 없었다면 몇 시간 전에 얼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루나와 스타를 눈에서 끌어올릴 때 볼에 눈물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한국계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타는 이기적이거나 믿을 수 없거나 위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가장 충성스럽고 용감한 생명체였답니다. 구급차가 루나를 병원으로 데려갈 때 그레이스는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울고 있었어요. 스타는 특수밴으로 동물병원에 급히 실려갔죠. 둘 다 살아있었지만 겨우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덮인 숲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스타가 살아난다면 평생을 걸쳐 제 편견과 무지를 만회하겠다고요. 한국 문화와 한국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누군가의 출신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타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그 다음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어요. 루나는 병원에서 안전했고 시간마다 좋아지고 있었죠. 의사들은 완전히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스타는 동물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살아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매일 동물병원에 가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어요. 대기실에서 그레이스와 함께 앉아 둘 다 스타를 걱정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레이스를 피하면서 그녀 가족에 대해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의사인 김 선생님이 스타의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발가락과 귀에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했죠.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대요. 가장 심각한 건 루나를 따뜻하게 해주느라 모든 에너지를 써서 완전히 지쳤다는 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타의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약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뜬 거였죠. 거기 앉아 있는 저를 보자 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의심했던 이계가 제게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던 저를 보고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스타는 제 편견이나 못된 생각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자신을 걱정해주는 인간이 보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음식에 관한 책들을 빌렸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에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산들과 놀라운 예술, 그리고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는 매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진돗개와 그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국보로 여겨져요. 충성심과 지능,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문화에 너무 중요해서 진돗개를 보호하는 특별한 법까지 있대요. 이 모든 걸 읽으면서 제 무지가 부끄러워졌어요. 두려움과 편견만으로 한 나라 전체와 문화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스타가 마침내 동물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상 후유증으로 조금 절뚝거렸어요. 그 끔찍한 밤의 흔적인 상처들도 몸에 있었죠. 하지만 그 상처들이 제게는 손상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영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밤과 후마다 그레이스와 루나를 매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레이스는 정중했지만 조심스러워했죠. 제가 스타와 한국계에 대해 했던 불친절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애완동물 가게에서 스타에게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루나의 수학 숙제를 도와줬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끔찍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천천히 그레이스가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 변화가 진짜이고 영구적이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캐나다로 오기 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죠. 루나는 마음을 얻기가 가장 쉬웠어요. 자신만큼 스타를 좋아하는 친근한 이웃이 생겨서 그냥 기뻤거든요. 스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가르쳐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들을 보여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스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설명했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나누다 보니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됐답니다. 블리자드로부터 1년 후 그레이스와 루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몇 달 동안 한국 서예를 배워서 그들의 앞마당에 걸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용감한 게 스타의 집이라고요. 간판을 선물했을 때 그레이스가 기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친구가 되어준 것이 자신과 루나에게 모든 걸 의미한다고 말했죠. 스타의 용기가 루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정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스타는 그 후로도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루나의 충실한 보호자로 남았고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선생님이 됐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했어요. 편견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예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보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스타는 사랑과 용기, 충성심이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똑같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스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감한 한국계가 고집불통인 캐나다 교사에게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판단하는 대신 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다고 설명해요. 스타는 그날 밤 블리자드에서 루나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제 무지와 증오로부터 저를 구해줬고 영원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